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하락세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는 상승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었는데 아주 잠깐 상승세를 이어갔다가 이내 다시 한번 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약 0.85% 이상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에는 수급이 문제인 듯합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벌써 코스피 안에서 3천억 원 가깝게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절기상으로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가 지났다고 하는데 여전히 날씨가 폭염의 열대야에 푹푹 찌고 있습니다. 좀 답답한데요. 우리 시장도 똑같이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원한 상승이 좀 나와주면 계속 좋을 텐데 지지부진한 장세에 조금 조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는 그 과정이 조금 힘들듯이 폭락에서 다시 올라온 이 과정에서 좀 감내해야 할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락 원인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고 반등의 실마리도 함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장이 주는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효은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이 시그널을 준비할 때 고민이 많았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양시장에 모두 다 급락 흐름이 나왔고 코스피, 코스닥은 8에서 10% 이상의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요일과 수요일장은 양시장이 모두 다 이내 반등에 성공을 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간밤부터 약간의 또 변화가 현재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뉴욕 증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3대 지수가 일제 상승으로 거래를 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만약에 전체적인 금융 상황이 어려워진다면 우리가 금리 인상을 좀 다시 한번 보류를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면서 뉴욕 증시도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AI 쪽에서 크게 우려가 나왔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나왔고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20% 이상 급락 흐름을 보이면서 AI 쪽에 심상치 않네라는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의 급락 흐름을 다시 한번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3대 지수 가운데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확실히 한국 증시에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내 급락하는 것도 결국에는 간밤 증시의 상황과 좀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몇몇 증권사에서는 그래도 지금 주식의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의 자산 배분팀에서는 오늘 아침에 이러한 리포트를 냈는데 8월에 주식 비중을 확대한다는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 선행지수가 만약에 발표가 됐더라면 지금처럼 경기 침체의 우려가 크지 않았을 것이다. 기술주가 지금만큼 크게는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한 겁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는요, 매월 초 전월의 수치를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8월의 수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이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투자증권 측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월에 경기 선행지수를 한번 추정해보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미 발표된 구성 요소를 통해서 7월에 경기 선행지수를 추정을 해봤을 때는 계속해서 오름세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3월부터 상승 추세가 꺾이면서 이 탄력은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올라가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의견을 낸 건데요. 경기 선행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래도 경기 침체 국면을 완전히 접어들어 듣지는 않았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의 하락세가 완만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조정은 결국에는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2023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이 OECD 경기 선행지수는 꾸준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8월까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지수의 오름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한화투자증권 측에서 내놓은 겁니다. 경기가 양호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9월에 기준금리 인하에 집중을 할 시에는 다시 한번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 대체적으로 주식시장은 올라갔다고 합니다. 현재 페드가 9월에 금리 인하를 확실시하는 가운데 주식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회복세가 9월부터는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거래 대금이 좀 특정 섹터로 몰리고 있는 듯한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보시다시피 오늘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 일제히 상승 흐름을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 매트릭스와 이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는 2시를 기점으로 했을 때 여전히 상한가에 묶여 있었던 상황이고요. 유투바이오, 미코바이오메드와 같은 기업들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와도 연결이 되는 기업인데 여전히 상한가 현재 안착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웰크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4% 이상의 급등 흐름 현재 구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이전보다 5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방역 당국이 10월 중으로 신규 백신을 고령층 중심으로 접종할 것이다 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정부 측에서 나서게 된다면은 그만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자금이 많이 풀릴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주가도 움직이고 있는 것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21일부터 27일까지 잔가 진단키트의 판매량이 전주 대비해서 무려 43%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자가 진단키트의 가격도 이전보다 훨씬 더 올라갔다고 하는데 1,000원까지 내려갔던 키트의 가격이 이제 3,000원대까지 올랐고요. 최근에는 5,000원에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증권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측에서는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일부 기업은 진단키트 테마로 상승하고 있는데 관련 테마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이 올라가는 또 다른 이유는 WHO가 엠폭스 확산의 보건 비상사태 재선언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엠폭스는 아프리카 중심으로 현재 확산을 하고 있고요. 올해에만 11,000건의 감염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445명의 사망자가 이미 나온 상황인데 사실 이렇게 제약 바이오 쪽으로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몰리고 있는 이유는 테마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일어나게 되면은 제약 바이오 쪽은 확실히 조금 자금 쪽에서 숨통이 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테마까지 엮였으니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은 오늘 시장에서 연이어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기업들도 있고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기록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 바이오 쪽으로의 거래 대금이 몰리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시그널입니다. 오늘 시장 열어보시고 아니 또 반도체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부터 반도체주가 또 극강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3.6%대 강세로 시작했는데 줄줄 흘러내리면서 결국에는 3%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10년 만기 국채 경매에서 수요 입찰이 부진했다라는 점이 좀 컸습니다. 어제 짝에서 이제 BOJ 일본 은행이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해주면서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 유럽 증시까지 모두 안도 랠리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도 이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한 오후 1시쯤에 있었던 이 미국 10년 만기 국채 경매에서 수요 입찰이 생각보다 좀 많이 부진했다, 흥행에 실패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됐는데요. 국채 금리가 5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3.945%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페드워치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미국의 9월 FOMC에서 금리를 빅컷으로 인하할 것이다. 50베이시스 포인트 내릴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그렇게 전망하면서 기대하는 시각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면 수요 입찰이 성공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부진하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나오면서 9월에 금리 빅컷 안 하는 거 아닐까, 혹은 국채 시장이 조금 많이 부진하고 지금 불안한 거 아닐까라는 그런 물음표들이 많이 떴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부진해지면서 반도체주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적 충격이 있었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실적 여기서 좀 더 보겠습니다. 1대 10으로 주식 분할 소식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가의 호재가 될 영역이었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AI 열풍을 타고 날아올랐던 미국의 서버 업체인데요. 2분기 매출이 월가 평균치에 부합을 했는데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 8.07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도 좀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20% 넘게 빠져나갔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2%대 추가 약세가 감지가 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AI 분야의 수익성 우려가 또다시 자극이 됐고요. 엔비디아가 5%, 브로드컴도 5%, 마이크론과 AMD까지 반도체 종목들이 1에서 2%대 약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이렇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실적 충격도 또 주요했고요. 세 번째 이유로는 뉴욕 유가가 또 중동발 긴장이 계속해서 고조되면서 브렌트유의 경우에 2%가량 또 올랐습니다. 78달러 33센트에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유가 관련주로 또 좀 투심이 또 쏠리기도 했고요. 또 전반적으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임박이 관측된다라는 보도들이 쏟아지면서 투심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가 정말 극강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도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또 10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간밤에 5% 정도 또 하락을 하면서 98달러 97센트에 마감을 했는데요. 엔비디아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 정도 변동성은 변동성도 아니지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10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오버웨이트 비중을 더 싣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 속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을 했고요. 목표가 14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리포트에서 최근 고점 대비 25% 이상 급락한 엔비디아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파이퍼 샌들러의 분석가 하시 쿠마루는 근본적으로 엔비디아에는 AI 칩 분야에 전통적으로 절대적으로 강자이고 또 10월에 출시된 최신형 AI 전용 칩 블랙웰이 2025년까지 회사의 수익을 끌어올릴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엄청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전했습니다. 엔비디아 이제 8월 28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또 이렇게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흐름 저희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최근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 속에서 저희 파이널샷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목요일의 파이널샷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포인트 마감 전략으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윤환식 파트너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환식입니다. 네, 간밤에 미국 증시가 또 하락 전환하면서 우리 증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전일 미국 증시는 장 초반에는 1%대 상승하다가 이후 흘러내리면서 끝내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엔달러 환율 상승으로 엔캐리 청산 불안을 덜어내는가 싶더니 슈퍼 마이크로의 어닝 쇼크가 AI 사이클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돈을 벌어와 같이 AI 주식들 전반에 걸쳐 수익성 문제를 다시금 부의시킴에 따라 엔비디아도 밀렸고요. 마이크론, AI 반도체들이 동반 약세를 연출했던 하루였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입찰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소식에 10년물 금리가 3.9%까지 상승했는데 이 같은 금리 상승 부담도 증시 부진에 한몫을 했던 하루였고 JP 모건 회장의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 3회 법칙 창시자인 3회 침체 진입은 아니지만 침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발언들도 어제 미 증시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과거 증시 패턴상 폭락 후 곧바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쉬지 않고 V자 반등을 하기보다는 중간중간 단락 장세를 거치면서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장중에는 2386포인트대까지 내려갔던 오늘날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오늘은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될 듯하지만 폭락이 발생하기 전 수준으로 주가는 점차 회복해 나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도 하나 좀 짚어주시죠. 오늘 종목은 바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전일 제가 한미 반도체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미 반도체 또한 지금 저가권에서 탄탄한 지지를 받고 순항 중에 있습니다. 오늘 종목은 바로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의 중국 법인은요. 상대적으로 공급 단가가 낮은 중저층 MLB 기판을 생산합니다. 그러나 제품 믹스와 판가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요. 중국 법인의 매출에서 고다층 기판을 사용하는 서버 고객사들의 비중이 18년에서 19%에서 24년 75%로 상승할 것이라 추산이 되고요. 삼성전자의 HBM3, 엔비디아의 테스트폰과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저가 매수하기 매력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매수가는 37,500원부터 38,200원까지 비중 10%로 분할 매수해볼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37,000원, 목표가는 4만 원 이상 목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 이스페타시스 짚어주셨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지 종목들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최윤 앵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 우선주를 제외하고는 현대차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SK텔레콤을 대량 매수하고 있는 흐름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번째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다섯 번째로는 기아 현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완성차 쪽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대형주 관련해서도 오늘 완성차 기업들은 상승 흐름을 현재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SK하이닉스 외국인들 연이은 매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도 매도하고 있지만은 무엇보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줄매도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셀트리온, 네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 다섯 번째로는 네이버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가운데서는 카카오를 매수하고 있지만은 반대로 네이버는 매도하고 있는 흐름, 외국인들의 수급에서 현재 포착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리노공업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휴젤, 세 번째로는 엔캠, 네 번째로는 ISC, 다섯 번째로는 휴마시스 현재 이름 올려주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로는 HLB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이넥스 현재 이름 올리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도 셀트리온을 탑5의 매도 리스트에 올리고 있고 코스닥 안에서도 매도 현재 바이넥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삼천당제약, 네 번째로는 리바캠 바이오, 다섯 번째로는 넥슨게임즈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내에서 CS윈드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CS윈드가 실적을 오늘 발표했는데
오늘 완전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가 자체도 큰 폭으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도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HDC 현대산업개발 현재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시프트업, 네 번째로는 삼성중공업, 다섯 번째로는 HD 현대미포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가장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연이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는 시장에서 쌍끌이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고 세 번째로는 HD 현대마린솔루션, 네 번째로는 우선주, 다섯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큰 폭의 탄력을 받고 있는 카페24 쪽으로도 아주 큰 폭의 매수를 현재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바디텍메드, 네 번째로는 휴메딕스, 다섯 번째로는 파마 리서치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펩트론 가장 첫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 머트리얼즈 현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시젠 이름 올리고 있는데 큰 폭으로 현재 차익 실현 물량들을 좀 출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번째로는 삼천당제약, 다섯 번째로는 테크윙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두 종목 갖고 오셨네요. 이야기 길게 해주려고 아니, 하나요? 뒤에 있어요. 또 있어요? 지금 여기 죄송합니다. 네, 오늘도 네, 세 가지 여기 종목 잘려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브랜드 X 코퍼레이션 첫 번째 종목인데 아니 뭐 오늘 상한가 가고 너무 주가 잘 가요. 잭시믹스를 잘 팔았나 봐요. 이 상한가까지 상한가 가나요? 갈 일인가요? 우리나라 의류주가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의류에서 시가총액 제일 큰 FNF. 네, 지금 실적이 다 너무 부진한데. 주가가 몇 분에 몇 토막이 난 거예요 좀. 우리나라 의류주도 좀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한섬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한섬이 충성도가 높잖아요. 네. 한섬 거 마인 타임 이런 거 좀 가격대가 되게 비싸요. 그 비싸죠. 현대백화점 가면 한 5, 6층쯤에 있어요 항상. 네. 그 외국 그 명품들이랑 같이 배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현대백화점 그룹이 한섬 인수하고 나서. 네. 근데 그 충성도 높은 것도 지금 경기 침체 잘 견디질 못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충성도 높고 방어력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특이한 뭐가 있어야 돼 지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네. 다르더라고. 뭐 앵커님도 젊은 축에 속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젊은 축이라는 거는 완전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젠지 세대죠. 젠지 세대. MZ 세대도 이제 쓰지 마세요. MZ 세대들이 다 회사에서 다 적입니다. 지금 MZ 세대가 회사에서 적이에요. 팀장 과장이에요. 이미 기성 세대고 젠지 세대들이 이제 뭔가 특이할 만한 뭐가 요소가 떨어져야 된다. 잭시믹스가 그걸 노린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잭시믹스랑 안다르랑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다가 네. 국내에서 지금 잭시믹스가 살짝 한두 발자국 앞서 나가는 형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안다르가 그때 말도 많고 사실 탈도 많았지만 그때를 끼고 들어간 거잖아요. 네. 안다르가 신혜련 대표가 할 때 그때 1등이었는데 거기서 결국에는 그쵸 이게 사실 거기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초반에 시작이 뭐 가족끼리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직이 그러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붉어져 버렸고 어쨌든 그걸 계기로 해서 에코마케팅에 넘기게 되었죠. 에코마케팅 대표님이 그 당시에 SNS에 자기가 그 출장 갔다가 그 안다르의 그 요가복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남성 요가복이 이렇게 저기 좋은 줄 몰랐다. 그렇죠? 레깅스를 상상하는 것이 남자들은 옛날에 개콘에서 나왔던 그 발레리노에서 쫄쫄이 그 느낌인지 아세요, 다들. 근데 지금 안다르나 잭시믹스에서 남성 라인 나오는 거 보면 진짜 편안하거든요. 네. 흑인들처럼 피지컬 좋은 흑인들이 모델인데도 신축성이 좋아가지고 편안해요. 발레리노처럼 막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름에 그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안다르가 에코마케팅으로 넘어가고 굉장히 기대가 있었어요. 네. 에코마케팅이 그런 심폐소생술 잘하는 업체니까. 근데 거기서 오히려 잭시믹스가 밀고 나가버려서 올해 2분기에는 더 벌어졌네요. 일단. 올해 2분기에 매출액 764억 원에 영업이익 124억 원인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 영업이익 89% 증가했고 영업이익률도 16.2%로 20%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 자체적으로도 좋았지만 매출액에서 이 안다르랑 격차가 한 뭐 50억 원 정도 더 벌어졌어요. 오. 지금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의 지금 잭시믹스가 아까 그 잘한다는 게 젊은이들한테 먹히는 걸 잘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안다르랑 경쟁하는 게 레깅스 웨어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가 이제 판이 여기서 파이가 더 이상 많이 늘지 않으니까 다른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스위밍웨어, 수영하면서 혹은 수영장에서 꼭 수영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수영장에 수영하러 가는 것보다는 인스타에 샷 남기러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영장에서 입는 옷이라고 해야겠죠. 스위밍웨어 네. 아니면은 골프나 테니스. 왜냐면 골프, 테니스가 거기는 예를 들어 나이키나 뭐 필라나 여기가 점령을 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는 왜 가능성이 있냐면은 골프랑 테니스도 연령층이 확 낮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 충분히 안다르 잭스미스가 처음에 치고 들어가서 그 전에 필라나 나이키가 갖지 못한 감성을 치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왜 그 어디서 느낄 수가 있냐면 나이키가 지금 런닝화에서 젊은 애들이 그거 신고 가면 아재라고 한다잖아요. 지금 호카를 신고 가지 젠지 세대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알 수 있듯이 골프도 연령층이 낮아지면은 잭스미스 안다르가 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레깅스 웨어에서 불이 붙은 게 그쪽으로 불이 붙었어요. 스위웨어, 골프웨어, 테니스 웨어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불이 붙다 보니 아까 불이 붙은 이유가 그 젊은 층이 치고 올라간다 했잖아요. 이 비율이 높아지고. 거기를 대상으로 하는 게 뭐겠어요? 여름인데 지금. 워터밤 행사라던가 5성급 호텔에서 열리는 풀파티죠. 지금 얼마 전에 7월 말에 저기 반얀트리에서 열렸는데 이 2차로 또 열립니다. 근데 1차로 열렸을 때 뭐 쇼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저 조주봉 씨, 홍 박사를 아시나요? 그거부터. 네. 거기부터 지금 언짢아 있잖아. 있잖아. 언짢아 아세요? 농협은행 챌린지로 하지만 안 돼. 뭐 이런 거 발음을 이게 용어가 그거더라고요. 몬더그린 형상이래요. 이게 얼마 전에 쇼미더머니를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쇼미더머니 마지막 그 시즌에서도 그랬어요. 약간 발음을 뭉개는 옛날에는 딕션이 꽂히는 게 점수가 높았는데 뭉개는 게 유행이라고 그때 했거든요. 몇 년 전에 마무리될 때도. 네. 이게 약간 그런 식이에요.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을 뭉개버리는 거죠. 넌 너무 농협은행 이게 너무 예쁜 애를 하는 거예요. 고민 근데 그만해를 국민은행 그만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재밌는 것도 있죠. 느슨해진 힙합 씬의 긴장감을 줘. 느슨해진 힙합 씬의 긴장감을 줘. 이런 걸 쇼폼 영상으로 인기가 있는 있잖아 언짢아 하고 조주봉 씨는 처음부터 그거를 개그맨으로서 조은 씨죠. 조은 씨가 그런 조주봉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굉장히 저기를 했죠. 챌린지를 열심히 했고 탕후루 챌린지로 유명했던 이판이 딸인 서이브랑도 콜라보를 또 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니드몰캐시라고 돈을 더 벌고 싶다고 명칭을 지은 그 유튜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다나카 아시죠? 네. 그 둘이 집사춤으로 대박이 났잖아요, 지금. 그 집사춤을 추는 그 두 명 양쪽에 있는 애들이 있잖아, 언짢아요. 네. 양쪽에 춤추는 애들이. 그러니까 이 쇼폼계의 어떤 적입니다. 학벌도 좋고요. 10cm의 권정열 씨처럼 학벌이 좋아요. 이제 미미민우 채널에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미민우 채널에 공부 잘하는 연예인들. 네. 그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 필기했던 거 보고 이러거든요. 어쨌든 거기서 반얀트리에서 윤성빈 씨까지 스켈레톤 윤성빈 씨까지 모셔가지고 잭시믹스의 총 스위메어 라인을 싹 다 그분들에게 입힌 다음에 옆에 여자분들도 계실 거죠. 여자분 라인, 남성복 라인 쫙 해가지고 스위메어 우리 이걸 이렇게 잘한다고 완전히 쫙 펼쳐버린 거예요. 반얀트리 풀파티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핫한 곳에서. 그럼 이제 그걸 또 인스타로 샷으로 엄청 올렸을 거 아닙니까 지금. 샵 쳐보세요. 샵 반얀트리 풀파티 쳐보세요. 샵 있잖아 언짢아. 뭐 쳐보세요. 샵 조주봉 반얀트리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엄청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또 입소문에 따라서 확 퍼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안다르가 주춤거리고 있는 사이에 에코마케팅이 무슨 다른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잭스미스가 완전히 저기를 악셀을 밟아버린 거죠 지금. 그러더니 확 벌어진 상태고 그리고 이거를 밀고 나가서 저기까지 갔어요. 해외까지 가버렸어요. 지금 중국 텐진이라는 지역에 네. 그러니까 상하이도 있고 베이징도 있는데 텐진도 일군 도시거든요. 일군 도시고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텐진이라는 지역에 지금 쇼핑몰에 입점을 했습니다. 근데 입점 행사 때 그 중국 애들은 밤에 마실 나와가지고 나이가 거긴 불문하거든요. 10대 여자애들부터 완전히 90대 할머니까지 같이 마당에 50명, 100명이 모여가지고 태극권을 줍니다. 네. 태극권 운동을 해요, 밤에. 네. 새벽이나 이럴 때. 근데 그거를 잭스믹스가 들어가서 완전 바꿔놨어요. 어떡해요? 사람들은 다 똑같은데 연령대가 그걸 비슷해요. 노인도 있고. 근데 요가 매트를 다 깔아놓은 다음에 50개를 깔아놓은 다음에 거기서 다 요가 강사에 따라서 요가 그 자세를 동시에 50명, 100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도 지금 그게 먹히기 시작하는 그 단계가 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대부분 다 그렇게 흘러가요. 기업의 문화라던가 무슨 경기의 발전 상황이라던가 이런 게
중국도 이제 그 봄이 왔다. 언제? 우리 맨 처음에 안다르라던가 뭐 루루레몬이라던가 이 지금 요 그 잭시믹스가 뜨는 그 시점 네. 막 그 필라테스 하러 간다고 하고 무슨 요가복을 입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게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저게 무슨 네 집 딸인데 저러느냐 그 논란이 있었던 그 처음 초기 당시 네. 그게 지금 중국의 초기 시점이에요. 지금 비슷한 시점인 것 같아요. 잭시믹스가 지금 중국 진출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금 안다르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을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서 벌어진 게 이대로 끝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에코마케팅이 자기가 한번 잡은 기업은 이대로 마무리 짓지 않거든요. 에코마케팅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기가 회사를 인수해서 직접 에코마케팅의 회사 직원이 거기 들어가서 그 회사 임직원이 돼요. 물론 당연히 반발은 처음에 있었죠. 안다르의 기존의 직원분들은 나갔죠.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지만 사실 나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다른 데서 밀려 들어오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에코마케팅의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임직원 명함을 달아야 당연하지 아무래도 자기 책임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앵커님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앵커님 뭐 CCTV 중국 CCTV 명함 달고 와가지고 여기 지금 이데일리에서 방송하면 아무래도 내가 이데일리 아무리 사랑해도 명찰이 CCTV인데 그쵸. 이게 가겠냐고 애정심이. 그러니까 이데일리 달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에코마케팅도 안다를 이대로 내버려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추격을 해올 겁니다. 그리고 외국 루루레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네. 한 가지 더 말하면 이제 온라인몰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온라인몰에서 지금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잭시믹스는 연간 100만 원만 사면 VIP를 올려줘요. 약간 우리 그거죠. 신세계, 롯데, 현대 있을 때 지금 신세계가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고 신세계 강남이 전국 매출 1위인 이유가 거기는 연 800만 원만 쓰면은 400만 원도 있구나. 400만 원만 쓰면 젊은 애들 다 VIP로 시켜줘요. 커피 다 공짜로 주고. 이게 롯데, 현대보다 젊은 애들이 많이 가는 이유거든요. 지금 잭시믹스도 그렇게 하고 있대. 문턱을 확 낮춘 거예요. 연간 100만 원만 사면 VIP. 네. 그래갖고 아까 전에 뭐 요가 행사라던가 풀파티라던가 이런 데 초청해줘요. 그러니까 충성심이 깊어지죠. 잭시믹스 거 사면은 나 워터밤에 가서 있잖아 언짢아 춤도 추고 윤성빈 씨 좋은 몸도 보고 사진도 찍고 이러니까. 네. 근데 안다르는 지금 그 동일한 조건으로 하면 5% 할인 쿠폰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갈라지고 있는 거죠. 지금. 물론 벤치마킹에서 또 따라가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잭시믹스가 계속 한 수를 먼저 두는 네. 그쵸 바둑이나 오목으로 한 수를 먼저 두고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계속 앞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잭시믹스는 농협은행해. 너무 예쁘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요가복 브랜드입니다. 잭시믹스를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핫하디 핫한 마케팅으로 젊은 층 그리고 중국까지 사로잡았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게임주 들고 오셨네요. 펄어비스. 펄어비스는 실적 좀 안 좋았나 봐요. 네, 펄어비스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지금 일단 게임스컴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네. 게임계의 가장 큰 행사죠.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게임주들이 지금 기대가 되는데 우리 게임 전체 K게임으로 봤을 때 펄어비스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회사들은 다 그 외국의 그 게임 엔진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성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펄어비스만 블랙 데저트 혹은 블랙 스페이스라고 불리는 블랙 데저트가 검은 사막이고 블랙 스페이스는 검은 우주잖아요. 네. 얘네의 주력 게임이 검은 사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엔진 이름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엔진을 가지고 자기네 엔진을 가지고 이런 그래픽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게임 엔진 자체가 뛰어난 애들이죠. 그러니까 도구가 굉장히 뛰어난 걸 갖고 있는 것이고 지금 2분기 매출액 817억 6,100만 원, 영업 손실 났습니다. 58억 3,400만 원, 당기순이익은 91억 3천만 원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82%고 플랫폼별은 PC 75, 모바일 21, 콘솔 3입니다. 콘솔이 작아요. 모바일도 작고 얘는 역시 PC에서 검은 사막 위주로 갔다는 얘기죠. 근데 왜 게임스컴이 기대가 되느냐? 붉은 사막을 시연할 수 있는 행사 30분간 조작해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1시간짜리 영상을 또 준비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언제 나오느냐 관건이잖아요. 지금 붉은 사막과 그 전에 도깨비 지금 호평 엄청 많았죠. 그 트레일러 영상 보고 야 저런 게임이 우리나라에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에 현실판 GTA라고 막 그 김민교 씨가 SNS에서 흉내냈던 거 있어요. 막 경찰 막 때려잡고 막 그 오픈월드 어드벤처라고 맵을 통째로 쓰면서 마을에서 활동하는 건데 그 흉내낸 유튜버도 네. 있어요. 이렇게 인공지능처럼. GTA. 그쵸. GTA. 그런 것처럼 오픈월드 어드벤처라고 전체 장르를 쓰는데 네. GTA처럼 막 때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도깨비라는 이 우리나라의 명물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곳곳에 고궁이라던가 아니면은 현대적인 건물이라던가 이런 구석구석 아주 구현을 잘 해놨단 말이에요. 거길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임이라 와 저런 게임이 있다고? 맨날 MMORPG, NC소프트 리니지를 보다가 완전히 딱 두둑이 맞은 것 같은 거죠. 근데 문제는 안 나오는 거 안 나와 이게 계속.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지치고 투자자들도 지쳤죠. 기대감에 올리고 있다가 안 나온다고 하니까 급락하고 급락해서 한 단계 내려가고 거기서 또 간다고 해서 조금 반등하다가 또 다음 분기에 나온다고 하니까 또 급락하고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 그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굉장히 뭐 잘 되고 있고 곧 출시가 된다는 진짜 이제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뒤통수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붉은 사막이 네. 나와야지 검붉은 사막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검붉은 사막이라고 하거든요. 검은 사막과 붉은 사막 후속판이 나와서 검붉은 물결을 일으키면 펄어비스가 오를 수가 있고 전체 K 게임으로 봐서도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이거는. 장르가 오픈 월드 어드벤처로 늘어나는 거고 콘솔로 지금 확대가 되는 이 게임이 어떤 요 붉은 사막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향후 나아가서는 도깨비까지 뭐 넓게 잡아 2030년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왜 이렇게 넓게 잡았냐면 아실 거예요. 맨날 2025년에 나온다고 했다가 2027년 미루고 2027년으로 나온다고 했다가 2029년 미루고 이러다 보니 네. 이제 사람 이 한 인내심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게임스컴에서 붉은 사막 30분 시연해볼 수 있다고 하니 뭐 지금 뭐 시간 되시는 분은 독일에 가셔서 게임스컴에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2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펄어비스 하반기에는 좀 뭐 붉은 사막을 비롯해서 반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뷰노입니다. 뷰노는 매출액이 뭐 세 자릿수 125%나 증가했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 오늘 주가 흐름 좋은데 뷰노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5.1% 증가했으나 영업 손실이 아직 30억 원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네요. 예. 지금 이게 루닛도 그렇고 뷰노도 그렇고 이 몸집을 키우는 단계니까 마진은 아직 안 남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그 저기 보시면은 그 돌담병원 나오잖아요. 돌담병원에 네. 그 막 환자 갑자기 뭐 심장 마비 정지될 것 같으면 막 이러죠. 간호사 빨리 와 한석규 씨 막 불러고 와가지고 빨리 이러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뷰노의 딥카스가 이 들어오고 나서는 그런 일은 장면은 별로 보기 힘들 겁니다. 딥카스? 그렇죠. 오. 딥카스가 그 일을 대신해. 그러니까 대학병원 큰데 저희 5성급 호텔 얘기했으니까 5성급이라고 하는데 네. 5성급이 아니라 5대 대형 병원이나 이런 데 큰데 가면은 네. 성모병 강남 성모나 뭐 세브란스 이런 데 가면은 네. 거기 이제 환자가 처음에 초진받고 이러면 그 모니터에 그 다 입력이 돼요. 수치들이. 그리고 루틴 검사라고 다 받잖아요. 피 검사부터 싹 다. 그걸 받고 중간에 의사가 진짜라다가 뭐 맥박 간호사가 진짜라다 맥박 같은 거 다 입력해 놓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이 뷰노의 딥카스가 알아서 분석을 해가지고 심장 발작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미리 알려줘요. 오.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 장면이 안 나오죠. 갑자기 간호사가 들다가 이상해가지고 흔들보다 괜찮아요? 빨리 오세요 빨리 CPR 이게 그런 없는 거못 본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삼성 서울병원에 네. 지난달 6월부터 납품이 시작됐고 이렇게 되면 5대 서울병원에 딥카스가 다 퍼지게 된다. 이제 그 딥카스가 결국에 이 부족한 인력을 대신하고 그리고 뭐 요즘에 저게 또 이슈잖아요. 저 의사 파업 문제로 네. 특히나 응급실이나 소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문제죠. 이런 것들이 결국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는 그걸 가지고 또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뭐 지금 최후의 사실 모르잖아요. 이제 막 좀 보시면은 막 변호사조차도 판사조차도 약간 AI의 힘을 빌리고 뭐 이런 쪽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의사는 가장 어떻게 보면 소상위권에다가 그 약간 콧대 높은 그 네. 거기라 감히 우리 영역을 인공지능이 침범해 우리가 아무리가 나이가 들고 힘이 빠져도 우리의 의술은 너네가 대체 못해 이런 게 있는데 네. 지금 정부가 그거 갖고 협박하고 있잖아요 사실 협박이라고 내가 약간 회유를 하고 있잖아요 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저기 다 24시간 저거 비대면 진료 허용해버리고 인공지능 다 도입하겠다 근데 그 뭐 가장 좋은 거는 그거죠 같이 루닛의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조해주는 역할 네.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영상 그 뭐 MRI나 이런 거 보고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 경험이 많은 의사라고 해도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거 한 번 놓쳐서 유방암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데 뒤늦게 발견하면은 비용이 커지고 환자가 살아날 확률이 적잖아요. 네. 그 루닛이 그걸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 판독을 해가지고 MRI나 CT에 찍힌 그걸 보고 유방암의 가능성을 의사분들 전문의들이 못 잡아낸 걸 잡아내 주는 거잖아요. 이 뷰노도 마찬가지죠. 딥카스가 미리 그 확률을 계산해서 알려주는 거죠. 의료진한테.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가면 이제 의료진의 더 저기가 올라가죠.
의료 서비스 질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내고라도 더 좋은 서비스 받으면 좋은 거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게 화합을 도모해서 서로에게 조금씩 양보를 해서 네. 그렇죠? 소아과 인력도 지금 뭐 워낙에 지금 폐렴도 많고 애들 힘들어요. 그래서 의료 인력도 좀 돌아오고 의사분들도 조금 뭐 자기 밥그릇에 너무 치매가 안 되는 부분으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뷰노, 심정지 예측 솔루션입니다. 뷰노메드 딥카스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동준의 스몰캡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장이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점들, 실적들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스몰캡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은 어떠한 기업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PHA입니다. 뭐 타이틀로는 성장 가치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성하고 수익성을 다 갖춘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이제 밸류 프로그램,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찾아가자. 자, 금융주에 이어서 지주사들,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인데 이 밸류업 수혜도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런 측면입니다. 네, PHA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자동차 부품주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코스닥의 334위의 시가총액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전체 시가총액은 2,150억 원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또 부장님께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성, 수익성 모두 다 작은 기업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떠한 기업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85년에 평화전공으로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1년에 PHA로 사명을 변경을 했는데 이 PH는 평화의 약자가 되겠고 그다음에 A는 이제 오토모티브. 그래서 평화전공이 바뀐 이름이다. 도어 관련, 자동차의 도어 관련 부품 업체가 되겠습니다. 초기에 그 미국, 일본, 프랑스 이런 선진 업체들로부터 각계 해당되는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로열티를 지급을 했었는데 성능을 개선하는 신제품을 꾸준히 출시하면서 이제 이들한테 업체들한테는 로열티 지급이 없이 또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해가지고 많은 해외 법인들을 갖고 있는데 이 법인들한테도 설비를 직접 공급을 하고 오히려 기술 지원료의 로열티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돼서 PHC가 51.6%를 소유한 최대 주주이고요. 전문 경영 체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0년부터 현대차의 구매본부 전무 출신인 허승현 CEO가 전문 경영을 하고 있고 창업 1세나 창업 2세 오너들은
지주사 경영에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랑 좀 관련이 깊은 기업이라고 저희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기술 독립을 성공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기술력이 탄탄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저희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어 관련 부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고 경쟁사로는 어떠한 기업이 있는지도 함께 설명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어 관련 쪽에서는 이제 파트가 좀 나누는데요. 이제 측면 도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후드가 있고 네. 세 번째 이제 트렁크가 있고 기타 이제 전장 쪽에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각각 제품 매출로 본다면 개폐를 하는 매치가 있고 또 연결되는 힌지가 있고 또 이걸 일부 모듈화 하고 시스템을 하고 있고 당연히 그 매출 비중은 자동차 OEM 업체들이 네. 절대적이죠. 현기차가 가장 높고 글로벌 GM 향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제품별로 보면 레치 매출이 27%, 힌지가 14%, 모듈이 22%, 또 전장 시스템을 포함한 기타 매출이 37%로 높아졌지만 네. 이렇게 되고 있고 경쟁 업체는 상장회사는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광진상공이라는 회사하고 일본 업체의 자회사인 대동도어라는 비상장 회사가 있겠고 글로벌 업체들은 뭐 북미의 가장 큰 부품 업체인 마그나가 있고요. 캐나다 있지만은 네. 북미의 1위 업체가 되겠고 또 유럽 쪽에는 독일의 키커드 이런 회사들이 있고 각기 이제 그 글로벌 쪽 또 유럽에 있는 OEM 메이커들한테 네. 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현대차, 기아 그리고 또 이제 해외 쪽으로도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렇다면은 이 기업이 성장 전략에 있어서 앞서서 말씀하셨던 경쟁사 대비해서 좀 차별화된 전략이 있는지 이 회사만의 좀 강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이제 그 OEM 업계의 전반적인 특성이기도 한데 네. 현기차 매출 비중이 60%를 상회하는 거고 네. 두 번째 이제 글로벌 GM 순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완성차 업체를 뭐 바로 바꾸기는 어려운 그죠. 그런 네. 부품 업체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의 전장화, 오토메이션화를 얼마나 따라가느냐, 또 해외 전략 리드에 얼마만큼 가느냐 하는 쪽인데 이 이제 PHA는 이제 시스템 매출을 높이고 있고 증설, 캐펙스를 통해서 차별화된 성장성, 수익성을 확보할 것으로 입니다. 첫 번째 파트가 이제 전장 부분입니다. 이제 전장이라고 하면은 고객의 편의성하고 그다음에 안전 목적이 이제 그렇죠. 가장 큰데 요즘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뉴욕 가본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게 네. 기아차가 많다. 맞아요. 또 기아차에 SUV가 많다. 대형된 차가 많다. 이런 측면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SUV 차량들의 파워 테일게이트 시스템, 또 파워 트렁크 리드, 또 후드 쪽에서는 액티브 후드 리프트 시스템. 자, 이런 쪽에 전장 관련 시스템 매출 비중이 커지면서 일단 차별화된 성장성, 수익성 확보가 좀 됐고 두 번째로는 19년까지 이제 해외 진출이나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주춤을 하다가 23년부터 캐펙스 증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된 부분은 뜨고 있는 인도 시장에서 신공장을 짓고 있고 미국에서도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조지아 공장인데 23년부터 25년까지 800억 가량의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것으로 보이고 금년 3분기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매출은 거의 없겠지만은 25년부터 매출이 본격화되고 26년에는 그보다 훨씬 더 레벨업 되면서 이제 과거에 중국을 통한 성장성이 네. 이제는 중국 매출 비중이 극도로 줄어든 상황에서 북미 공장을 통해 가지고 매출이 점프업을 하고 수익성도 나아질 거다. 이게 성장 전략이고 현재 진영입니다.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에서 이제 차지하는 매출이 꽤나 큰 기업이기도 한데 보니까 캐펙스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 쪽 그리고 미국의 조지아주에 신규 공장을 건설 중이고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실적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점프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실적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1분기에는 2,900억 정도 매출에 164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5.7% 상당히 높은 네. 높은 호실적을 좀 기록했고 23년 실적이 이제 레벨업 되었지만은 23년에 1조 1,000억 정도 매출에 영업이익이 483억입니다. 과거 이 회사가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거는 2016년입니다. 1조 2천억 매출에
697억이니까 그보다 한참 이제 모자른 상황이 된 네, 거죠. 그러네요. 이게 이제 저평가 요인이 되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이제 파워, 뭐 테일게이트를 포함한 트렁크 리드 이런 시스템 매출이 늘어나고 또 미국에 대한 성장성 이게 25년부터 나타나고 26년부터 점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좋아져서 금년에는 617억 정도 영업이익 컨센서스 기준으로 그리고 25년에는 663억 26년에는 725억 원으로 드디어 2016년에 기록했던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2016년에 이제 매출이 697억 원을 달성한 바 있는데 보니까 2026년에는 725억 원을 현재 증권가에서는 전체 매출을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가도 함께 갈까 하고 뭐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그 자동차 부품주가 이제 완성차 업체와의 관계 또 이익률이 전반적으로 그죠. 낮고 또 이제 EV 환경이 뭐 확 바꿀 수 있는 구도가 됐지만은 지금은 EV 캐짐으로 그죠. 이제 네. 오히려 화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가치주입니다. 현재 주가로 따져보면은 1분기 기준 순자산 대 지금 시가총액 비율, 그러니까 PBR로는 0.30배입니다. 네. 그리고 예상되는 PER 수준은 3배수 초반대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절대적으로 낮은 PBR 그다음에 저퍼다 이런 거는 이제 분명한데 뭐 그렇다고 하면은 뭐 그냥 그저 그런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회사의 변화가 몇 가지 생겼는데 가장 큰 부분은 23년 9월하고 12월에 두 번의 자사주 신탁 공시를 했습니다. 50억 원가량을 공시를 했고 그러니까 합해서 100억입니다. 네. 뭐 시가총액 2천억짜리가 100억 산다 그러면 얼른 이제 5% 정도 지분이 되는 상황이 네. 되는 되는 거고 매수된 단가가 평균 9,600원 정도. 그래서 회사가 왜 샀냐? 첫째는 주가 부양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10,000원 이하는 절대적으로 회사가 싸다는 그게 인식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주 회사 체제이고 최대주 특수관계인 포함하면 55% 정도가 묶여 있고 근본 자사주 산 것 포함해서 자사주가 7% 정도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13%고 최근에 신용자산, 투신이 5% 신고를 했기 때문에 거래량, 총 유동 물량은 20%가량으로 작은 편이지만은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주가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거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네요. 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첫째는 EV 캐즘하고는 도어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뭐 EV 이슈에서는 없다는 측면이고 두 번째로는 SUV 차량, 특히 미국 쪽에서 이게 전장화되면서 네. 대표적으로 전장 시스템 매출이 높아지는 부분이고 또 캐펙스, 증설, 특히 북미 공장을 통해 가지고 성장성까지 확보가 되고 자 자사주를 일본에 많이 샀는데 유동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자사주보다는 오히려 이익 확대 부분을 적극적인 배당으로 늘릴 개연성이 크다. 어차피 밸류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익을 환원하는 게 목적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자사주 취득이나 배당과 관련 이슈고 외국인과 투신권이 이런 지분 구조를 갖고 있다면 충분히 밸류업의 포커스를 가질 만한 현대차를 따라서 부품주들이 밸류업 프로그램도 관심이 클 텐데 충분히 거기에 매력적인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그 저평가가 탈피가 예상되는 성장 가치주의고 지금 PBR 0.30배, 그다음에 PER 3배는 분명히 주가 상승으로 벗어나서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측면이고 이게 최근에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세 가세하고 네. 외국인도 13%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요인 중 하나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도 좋아지겠지만은 밸류 프로그램에 이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자사주 취득에 의해서 배당 확대 이런 측면을 충분히 볼 만한 부품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PHA 특히나 이제 최근 시장이 좀 어려워지면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약간 좀 비껴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러한 부분에 주주 환원 쪽에 애를 쓰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무래도 PHA가 될 것 같은데 실적도 어쨌든 간에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캐펙스 투자도 현재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펼치려는 의지가 최근 2023년부터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배당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무버 신민영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통신 3사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실적을 봤을 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실적이 다소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먼저 LG유플러스 실적 날씨는 다소 흐렸습니다. 다소 아쉬운 2분기 수익성을 보여주는데요. 매출이 3조 4,9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소폭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2,540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 하락했고요.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신규 통합 전산망 구축으로 인해서 영업 비용이 좀 증가한 것이 영업이익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사업과 기업 인프라 사업의 고성장이 지속된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 주주 이익 환원 정책 강화 방안이 아직 나오지 못해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평가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 주요 증권사별로 투자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 의견 그리고 중립 의견이 좀 나뉘고 있네요. DB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매수 의견 중에서 13,500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요. 하나금융투자는 뉴트럴 중립입니다. 13,000원의 목표 주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인터넷 사업의 성장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목표 주가 14,500원 제시하고 있고요. 메리츠증권에서는 중립 의견을 내세우면서 가장 낮은 11,000원을 목표 주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주가와 이익 모두 저점이 확인됐다라는 의견입니다. 바이 의견에 13,000원의 목표 주가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SK텔레콤의 실적도 보겠습니다. 실적 날씨가 여기는 조금 더 맑았습니다. 이 컨센서스까지 높아지는 방어주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 늘어난 5,375억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4%가량 상회했습니다. 마케팅 비용 절감과 감가상각비 축소로 영업이익이 양호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AI 사업에서 조금씩 궤도에 오르고 있고 매출도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추가적으로 눈높이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언제나 주주 환원에 항상 적극적인 회사라면서 올해부터 25년, 26년까지 배당이 연결 조정 단기 순이익의 50%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증권사에서 모두 바이라는 투자 의견 매수해도 좋겠다라는 의견 내놓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6만 원에서 7만 원까지로 포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9일 금요일에는 KT도 통신 3사 중 마지막으로 실적을 발표합니다. 통신 3사의 실적이 어떻게 순위를 매기게 될지 KT 실적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매일 보는 두 분과 오늘도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이수페타시스인데 오늘 1.6% 넘게 상승하면서 37,900원대 선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뭐 전기전자, IT 쪽, 네네. 반도체 쪽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솔직히 아니 네. 올라갈 수 있다라는 뭐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뭐 실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에 대한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럼 이수페타시스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오늘 왜 가지고 네. 오셨을까요? 이수페타시스 오늘 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오늘 5일 연속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요. 이번에 뭐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어떤 패닉셀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줬다라는 게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여기에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고단층 PCB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독보적인 좀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진입 장벽이 그렇게 뭐 낮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수페타시스의 실적은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HBM3 8단 이미 지금 현재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니다라고 좀 부정하고 있고 하여튼 저는 삼성전자의 말보다 로이터 통신을 좀 믿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회사의 말보다 믿으면 네. 어떡하십니까?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페이크를 네. 커버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아무튼 뭐 삼성전자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HBM3 12단에 대해서도 분명히 퀄 테스트는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그 부분들이 좀 멀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뭐 이번 달 아니면 뭐 다음 달까지 안에는 그래도 뭐 결과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주가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외국인들이 이렇게 뭐 시장에 있어서 좀 좋지 못한 포지션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계속 좀 바라보고, 지금 현재도 제가 봤을 때는 매수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도 보면 대략 고점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 조정을 좀 50%까지는 아니고 50%까지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 40% 조금 안 되나?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조금 받은 상황인데,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고 200 이동평균선까지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지 흐름도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 거래량이 조금만 더 터져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현재 추세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들, 거래량이 조금만 더 형성을 해준다면 제가 봤을 때 뭐 한 300만 주, 하루 거래량 한 500만 주 정도, 이 정도만 형성이 되어도 정확한 이제 저점을 찍고 단기 상승 흐름을 좀 크게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시장보다는 좀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뭐 혹시나 가지고 계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한번 진입을 해볼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가도 저는 진입을 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매수 단가를 좀 낮추셔도 좀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또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사실 삼성전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 이렇게 좀 연결을 해서 보면 좋을 기업일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코스피 안에서의 매도세가 거센 상황 속에서도 이수페타시스는 연이어서 매수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MH 메탄올인데,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9% 가깝게 현재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 5,770원대, 그리고 장중에는 6,000원대를 좀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좀 상당히 많이 좀 움직이고 있죠. 그중에 처음에는 이제 백신 치료제, 그리고 진단 키트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이제 마스크 관련 기업들까지 이제 시초에 좀 부각을 받았고, 뒤늦게 이제 손세정제 관련 종목들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MH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소주의 원료인 이제 주정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손세정제 관련 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 이 주정에 사용되는 이 에틸 알코올이 일단 이 손소독제 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관련 섹터에 엮이면서 좀 수급이 붙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이 주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도 종속회사를 통해서 영위를 하고 있는데, 기계설비 제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MH 바이오텍, 그리고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용원개발과, 그리고 진해오션 리조트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폭염 수혜로 좀 엮여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것도 좀 있는데요. 지난 2019년에 탄산 정제 설비를 구축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시간당 1.5톤의 드라이 아이스까지도 현재 생산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폭염 수혜로도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오늘 양봉이 한 이제 3개째 나오면서 강한 수급을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쫓아서 잡기보다는 좀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을 때 5,650원에서 5,470원 사이로 분할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시세를 한 번 더 강하게 준다면 6,160원 정도 자리까지 기술적으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매수할 시점은 아니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5,600원대 이하에서 사보자. 일단 테마는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이 기업은 지난주 금요일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ST 바이오 센서 가지고 오셨고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한 탄력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조금 위에 룸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충분히 상승할 룸이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자, ST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 제가 금요일 날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하루 좀 급락을 했지만, 월요일 날 급락했지만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ST 바이오 센서 정말 뭐 여러 뭐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있죠. 뭐 지메트릭스도 있고, 뭐 수젠텍도 있고, 뭐 랩지노믹스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뭐 시젠도 있고 한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벌어졌을 때 가장 많은 매출을 보여준 회사가 다름이 아니라 ST 바이오 센서였다라는 부분들이죠. 뭐 거기에다 지금 ST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쪽에서도 뭐 남미 쪽이라든가 북미 쪽이라든가 아니면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의 유통업체들, 소위 이제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유통업체들을 그때 과거에 이제 인수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인수를 많이 하면서 실질적인 이런 이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고 매출 또한 빠르게 증가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다른 뭐 시젠이라든가 랩지노믹스라든가 수젠텍이라든가 이런 회사들과는 좀 결이 좀 다르다. 한 차원 높이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영업망에 있어서는 정말 파이프라인이 거의 뭐 완벽하다 할 정도로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추가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번 변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국내도 지금 이제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고 10월 달에는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또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얘기가 좀 나왔죠.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변이 바이러스 관련된 백신을 좀 맞아 공급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지금 현재 선수들이 코로나 확진이 된 선수들도 상당히 좀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냉방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공기 순환에 있어서 한 분이 걸리면은 나 전체적으로 다 걸리는 좀 약간 그런 구조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름에도 지금 이제 코로나라는 건 이제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원래 단백질로 만들어진 걸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단백질 같은 게 계속해서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뭐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계열이에요. 근데 다만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왔죠. 업그레이드. 백신 만들면 또 다른 업그레이드 하면서 더 이제 확산할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걸리게끔 그렇게 변이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하루 이틀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항은 계속 뭐 2, 3년 주기로도 계속 맞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름 그렇게 테마주가 되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래 이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열에 굉장히 약한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열대 지역에서는 원래 바이러스가 살아 수가 없는데 이 냉난방 관련돼서 난방 기술력이 워낙 또 뭐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확산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ST 바이오 센서 동사 같은 경우에 진단 키트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이제 백신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실적이 한 단계 높게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ST 바이오 센서 다 필요 없다. ST 바이오 센서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최근에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저희 시청자분들은 이 코로나19 좀 조심하시고요. 무엇보다 여러 가지 기업들을 놓고 봤을 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 테마주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ST 바이오 센서 코로나19 관련된 매출에 있어서는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무버입니다. LG그룹이 AI 분야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LG에서 더 가벼워지고 더 똑똑해진 새로운 AI 모델 엑사원 3.0을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이번 신모델은요, 이전 모델보다 추론 처리 시간이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또 구동 비용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 성능 면에서 메타의 라마, 구글의 젬마 등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모델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코딩과 수학 영역 등 13개 벤치마크 점수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 서비스인 챗 X4 베타 서비스도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 경량 모델로는 국내 최초로 오픈소스로 공개를 한 건데 이로 인해서 AI 연구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더 뒷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X4 3.0 성능은 56% 늘렸고 구동 비용은 72% 낮추면서 속도와 경제성을 모두 갖춘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AI 경량화와 최적화 기술 연구에 집중을 해서 성능은 높이면서도 크기를 100분의 3까지 줄여서 최적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반기에는 신모델을 적용해서 제품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고요. 초경량 모델과 경량 모델 그리고 고성능 모델로 3가지 크기로 설계를 했는데 이번에 이 가운데 있는 경량 모델을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한 겁니다. AI 연구원 측에서는 특화된 성능과 경제성을 갖춘 이 X4원으로 LG 계열사와 외부 기업 및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AI 모델을 오픈 소스로 공개해서 개방형 AI 연구 생태계 활성화와 또 나아가서 국가 AI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에 나온 이 X4 3.0 얼마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얼마나 시장에서 매력적으로 평가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LG의 주가 측면에서도 어떠한 변화를 불러오는지 함께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대우건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잘 갑니다. 4%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3,84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건설주를 다시 한번 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우건설 함께 이야기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오전장에 이제 코로나 관련 종목들, 제약 종목들이 좀 상승력이 강하게 보여서 제가 이제 건설주들을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장중에 상승폭을 키우면서 이 대형 건설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몇 가지 좀 이슈가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제 7개 대형 건설주들이 상반기 영업이익이 2조 628억 원이 나왔는데 지난해 1조 9,212억보다 한 7.4%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하반기에 이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내비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던 대형 건설주들이 좀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 이제 대우건설을 이제 볼 건데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시공 능력 상위의 대형 종합건설 업체입니다. 프로지오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친근한 그런 이제 회사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원자력 분야의 경우 이제 국내 공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팀 코리아 일원으로서 동유럽 그리고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 원자력 발전 플랜트를 이제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코 원전 사업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서 우성 협상 대상자 지위를 확보하였고 이제 이 사업이 만약에 잘 진행된다면 1조 5천억 정도 수준의 매출이 발생이 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해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주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투르크메니스탄 비료 플랜트 그리고 베트남 타이빈성의 끼엔장 신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리비아 재건 사업, 이라크 해군 기지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 해외 사업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 연말에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하니 한번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일단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 처음으로 하나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이하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상승력은 일단 4,050원 정도 자리까지
자리까지는 충분히 찍어줄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돌파한다면 4,25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4,250원 정도 자리를 찍었을 때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온 어떤 좋은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중기적으로 홀딩 관점 유지해 가셔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우건설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단 연말까지 뭐 프로젝트 수주와 관련해서 실적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수주를 따오는지 여부도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입니다. 풍산은 오늘 시장에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은 아닌데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업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확대되는 부분들, 중동 지역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레바논과 이제 전면전을 할 분위기죠, 이스라엘이. 뭐 그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헤즈볼라와 이란이 지금 현재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헤즈볼라가 먼저 좀 이란보다는 먼저 좀 움직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레바논과 이제 전면전을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할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지금 이란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지금 현재 이집트에다가 지금 이제 미단계에 대해서 레바논으로 가는 미단계에 대해서 지금 타임을 정해줬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운행을 금지해라 하면서 그 정도로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 직접적인 타격이 있지 않을까,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이제 확대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좀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풍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이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철 금속 쪽 사업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는 지금 방위산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비철 금속 쪽이 매출이 좀 많은 편입니다. 매출이 거의 보면 전체 매출에 있어서 76%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방위산업 쪽으로는 24%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상당히 비중이 좀 작은 편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언제든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탄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탄약이 부족하다. 쏴도 지금 현재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우회적으로 또 155mm 포를 또 지원하기도 했었고요. 그 지원했던 회사가 바로 이제 풍산이라는 회사였고, 풍산 같은 경우에는 소구경부터 해서 대구경까지 탄약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국내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보자면은 지금 현재 주가도 이제 저점 잡고 상승할 위치에 좀 놓여져 있다고 판단했고요. 자, 주가도 보면 5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조금 약간 지지부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다가 최근에 지수도 좀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200이평선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저는 아직까지 거래량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거래량은 물론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 이슈를 통해서 거래량은 언제든지 크게 동반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위치라면 충분히 우리가 한번 좀 진입해봐도 좀 괜찮은 위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익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크게 지금 현재 수급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관보다는 외국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급이라는 건 언제나 변할 수가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야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해질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풍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잘 올라가고 있고, 한국항공우주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하나 시스템도 움직이고 있고, LIG 넥슨도 잘 움직이는데 그들 종목도 좋아요. 그들 종목들도 좋지만 풍산도 있다는 것,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풍산이 또 한 번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소위 얘기해서 단기 급등을 잘 합니다. 또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풍산을 좀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산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방산주 없으신 분들이라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풍산을 좀 편입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 함께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STX 중공업이고, 오늘 7.5% 넘게 상승하면서 23,4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탄력이 꽤나 좋은 상황이고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 좀 담았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이제 전력 섹터 다음으로 이제 차기 주도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일단은 주가는 저평가는 아닙니다. 많이 올라왔죠. 지난 2022년 저점 대비 한 6배 정도 올라왔고 그리고 지난 2023년 저점 대비 한 5배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뭐 저평가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주도 섹터로 이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시세가 좀 잘만 유지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박 엔진을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업체이죠. 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선박용 저속 엔진의 주요 메이커로서 디젤 엔진, LNG 가스 엔진, LPG 가스 엔진 등 다양한 이 선박 엔진 생산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진 부품 사업도 영위 중인데 핵심 부품인 이 2ST 크랭크 샤프트 그리고 터보 차저를 자체 생산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장 주요 강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번에 이제 한국조선해양에 이제 인수가 되면서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HD 현대마린 엔진으로 이제 공식으로 출범이 되면서 대양 선박 추진용 엔진은 앞으로 HD 현대중공업이 생산을 하고 중소형 선박 추진용 엔진은 이제 HD 현대마린 엔진이 생산을 하고 발전용 엔진은 HD 현대 엔진이 이렇게 생산을 하면서 3대 축으로 앞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섹터가 이제 상당히 이제 실적이 좋다 보니까 이 STX 중공업도 실적이 좀 큰 폭으로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지난 저점을 찍었던 2021년 매출액 대비 2배 이상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이 기조로 나아간다면 내년 정도에는 3배 정도까지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영업이익률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 주가 상승력은 조금 더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시세가 22,000원 정도 자리만 깨지지 않고 상승력이 유지가 된다면 27,0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3월에 주가가 10,000원대였는데 벌써 이제 23,0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보시기엔 22,000원대가 깨지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하니까 지켜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이천지점의 서용훈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뭐 결국에는 상승과 하락이 좀 반복되는 모습들을 보이다가 좀 약세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장 초반에는 뭐 미국 증시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장 중반에서는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반등을 하면서 함께 좀 낙폭을 좀 줄이면서 코스닥은 한때 좀 매수 전 상승 전환까지 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재차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에 대한 하락세가 좀 이어지면서 약세로 좀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면 지난번 급락 이후에 좀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 반등폭 자체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 역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하게 좀 돌아오는 모습들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난번 좀 급락 이후에 신용장부에 대한 부분들이 급격한 감소를 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시장에서 좀 강한 좀 V자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구간에서 8월 22일 날 가장 중요한 좀 잭슨홀 미팅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까지는 외국인 수급이나 좀 전체적인 한국 증시가 방향성을 좀 잡기보다는 당분간 좀 지루한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강력한 V자 반등이 지금 당장 일어나기는 힘들 것이다. 8월 22일에 있을 잭슨홀 미팅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다라는 전망 함께 듣고 왔는데 그렇다면은 그때까지 저희가 시장을 트랙을 하면서 볼 만한 기업 있을까요? 네, 뭐 제가 계속해서 좀 최근 종목들 선정하는 거 보면 바이오 쪽을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뭐 셀트리온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 역시 뭐 최근 2분기 실적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매출액이 8,747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상사의 최대 매출을 좀 달성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재고 합산에 따른 일시적 원가 상승과 또 무형자산 상각 등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좀 감소한 모습들이 보여줬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좀 일회성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셀트리온 같은 경우 최근 유럽 시장에서 렘시마라든가 렘시마 SC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좀 확대가 되면서 영국에서는 87.5% 높은 점유율을 좀 보이면서 처방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뭐 진펜트라 즉 미국에서의 렘시마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 부분들을 통해서 북미 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가 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유효한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상승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모멘텀을 좀 받으면서 하반기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급등을 하고 오늘 쉬어가고 있는 셀트리온 계속해서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증시 마감 3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감의 기술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곽유정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 하락을 어떻게 소화할지가 관건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우리 국내 증시 전일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약세 움직임이 이었었기 때문에 뒤따라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장 출발은 마이너스 2%대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마감 시간 거의 지금 다 돼가는 시간대 확인을 해보니 지금 약보합권대까지 어느 정도 시장 좀 선방해주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시장의 불안감이 좀 잔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망장세로 가고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전일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BOJ 부총재 연설에 시장이 좀 안도하는 분위기이긴 했는데요. 금융정책회의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보니까 BOJ에서 원래는 이제 기준금리를 최소 이제 1% 올려야 된다. 매파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대신에 이번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지금 청산이 한 75% 정도 이루어지게 되면서 부총리 우에다 시니치 부총재가 당분간 이제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그런 이제 공포감은 어느 정도는 조금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미국 10년물 가격이 국채금리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입찰이 지금 부진한 상황이라서 금리 상승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시장의 또 불안 요소로 또 슬그머니 좀 잔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연준 쪽에서는 아직까지 이 긴급 금리 인하 관련된 논쟁이 여전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3회 법칙을 만든 클라우디 샴 박사 역시도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긴급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도 여전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일단은 시장에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 만큼 혼조세 장세 당분간은 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시장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감 30초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0.89% 내리면서 2,545.54포인트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2,518선까지 내려갔다가 2,570선까지 올랐다가 결국에는 45선에서 마감을 준비하네요. 외국인과 기관이 8천억 원 이상 팔아내는데 그것을 개인이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하겠습니다. 네, 8월 8일 목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양시장이 일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반등세를 뒤로하고 오늘 시장 약간의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포인트들 많습니다. 많은 기업들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호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은 주가 급등 흐름이 나오는 반면 또 어닝 쇼크를 기록한 기업들 대체적으로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작의 또 다른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오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먼저 마켓 스핀을 통해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제약 바이오 쪽이 확실히 강했습니다. 치매 업종 5.5% 이상 상승 흐름 보였는데 상승률 상위 기업들 보시면 오늘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일제 급등 흐름을 보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린 생명과학이 상한가 오늘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진 매트릭스도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서울제약도 상한가, 그리고 녹십자 MS도 상한가, 시젠도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 19.78%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미코 바이오메드도 장중에 계속해서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1%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휴반시스도 19.4%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호실적을 발표한 CS윈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8%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실적 테마수 쪽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강한 쪽은 조선입니다. 오늘 CS윈드가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태양광 풍력 쪽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해리스 관련주로 다시 한번 부각받으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 탄력 흐름을 보였고 조선업종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2.7% 넘게 상승세, 반도체 부품 쪽도 오늘 시장에서 1% 이상 강세 흐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까요? 지수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0.6%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2,552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전 거래일 대비해서 15포인트 이상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0.47% 745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반도체 쪽이 오늘 시장에서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양봉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 3% 넘게 빠졌고 삼성전자는 오늘 시장에서 1%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1,300원 이상 빠지면서 73,0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시장에서 163,0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LG 엔솔이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낙폭을 좀 키워갔고 반면에 여전히 강한 쪽은 역시나 제약 바이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1%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폭락할 때에도 지수 대비해서 선방한 기업이기도 하고 또 상승 흐름이 나올 때는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던 기업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오늘 시장에서도 그대로 탄력 이어갔고 외국인들의 수급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셀트리온이 오늘 시장에서 0.6% 약간의 조정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제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호실적을 안고 셀트리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셀트리온이 0.6% 하락하면서 195,7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KB금융이 0.7% 상승하면서 82,200원대, 신한지주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54,2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금융주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체 지수 대비해서 강력한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알테오젠이 4.5% 넘게 상승하면서 29만
17,000원대에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 가운데서는 알테오젠이 가장 강력하게 거래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삼천단제약은 오늘 시장에서 2% 넘게 하락세, HLB도 3.6% 넘게 하락했고 오늘 양극재 쪽, 2차 전지 쪽은 전반적으로 좀 빠졌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휴젤이 여전히 강한 것은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강력한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는데 휴젤은 하락장 속에서도 오늘 다시 한번 1% 이상의 추가 상승세 보여줬고요. 25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엔캠은 주가가 연이어서 빠지면서 시가총액 순위도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9위권까지 빠진 흐름 현재 확인할 수 있고 오늘 다시 한번 4.77% 넘게 하락하면서 15만 3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클래시스 3.9%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5만 원대 깨지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반면에 리가캠바이오는 0.2%의 강보합권 그리고 어제 이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져갔던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시장에서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79,7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시장 조금 더 분석해보고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그래도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면서 2,550선을 지켰고요. 코스닥도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파트너님, 그래도 내일에도 시장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은 네. 어떻게 좀 준비를 해봐야 할까요? 내일은 전형적인 금요일 장세가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중동 확전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개월 정도 지금 이어진 이 전쟁으로 인해서 가자 지구의 지금 사망자가 4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아랍 관계자들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옥죄지 않으면은 협상이 없다라고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쪽에서는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지금 최종 단계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 지금 백악관에서도 파악하지 못한 또 전쟁이 또 계속해서 확전이 되고 있는 모습.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본토를 또 지금 최대 규모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실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시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휴전에 대한 협상이 일단 가자지구 쪽에서도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다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관련된 또 전쟁까지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에도 언제든지 또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한번 그 지수가 강하게 한번 빠지긴 했었는데 금융위기 때도 이런 이제 하락이 한 2번 정도는 더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연준 쪽에서는 아직까지 뭐 긴급 금리 인하나 뭐 금리 지금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주식 시장이 사실 빠지면은 자산 자체가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자산 자체가 쪼그라들게 되면서 그로 인한 또 간접적인 경기 침체를 사람들은 또 경험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빠질수록 어떻게 보면은 연준 쪽의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다음 주 이러한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불거진다든지 내지는 뭐 어떠한 이제 악재로 인해서 한 번 더 만약에 지수가 하방으로 가버리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은 이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분명한 호재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안 빠지는 게 사실 가장 좋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까지는 관망이고 다음 주 이제 12일에서 이제 13일 이제 중동 쪽에서 그 공격을 할 거라 이스라엘에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그 요일이 지금 D-Day로 일단은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또 CPI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연준 쪽에서 계속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다음 주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있어서 강력한 좀 병곡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슈퍼 위크이기 때문에 네. 금요일 장세는 지금처럼 그냥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시기에서부터 이번 주 이제 월요일장 빠지고 나서 지금 한 3거래일 정도 증시 일단은 캔들상으로는 양봉 단봉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바로 이제 V자 반등으로 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다음 주까지는 흐름을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분할 매수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하실 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추가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아마 종목들이 파란불 켜고 있는 종목들 대다수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종목 떨어졌다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추가 매수 무분별하게 하시기보다 말씀드린 이러한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 주의하시면서 다음 주까지는 시장을 좀 지켜보는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시장에서 있는 중동 관련 리스크 그리고 금리 관련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노이즈들로 인해서 이번 주까지는 좀 관망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네요. 오늘장 근데 가만히 보면 그래도 하락한 종목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야무지게 올라와준 종목들이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내일장에서 좀 시초가에서 공략을 해본다면 어떤 종목 꼽아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내일까지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다 한다면은 테마장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테마 중에서 네. 이번 주 내내 움직임이 나왔었던 코로나 관련 테마 주목해 보면서 네. 시젠이라는 진단키트 관련주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라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6월 달 비해서 7월 달 급격하게 늘기도 했었고요. 지금 또 일부 약국이나 편의점에서는 자가진단 키트가 지금 품절이 되거나 동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약국 쪽에서도 치료제 지금 재고가 또 많이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진단키트 치료제뿐만 아니라 지금 또 마스크주까지도 오늘은 시장에서 한번 부각이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시장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재감염률이 일단은 좀 가장 높은 부분 그리고 또 전염성이 굉장히 또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이런 또 환자에 맞춰서 지금 관련 종목들도 이번 주 내내 좀 움직임이 보여지는데요. 오늘 시젠도 19%로 상승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실 시젠뿐만 아니라 상한가, 하한가 간 종목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 그러니까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은 이제 실적 이슈로 한번 올라가긴 했지만 그 외 종목들은 거진 이제 코로나 과거에 이제 관련 이슈가 있었던 테마 종목들만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제약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 하락분에 대한 되돌림이 어느 정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도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는 조금 더 연쇄적으로 이어가는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시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주가 상승세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나왔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글로벌 네. 분자진단 토탈솔루션 기업인데 이 유전자 증폭, 그러니까 PCR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PCR 진단키트 관련주로 엮이면서 거의 조 단위 매출까지도 냈었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기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서 시젠의 매출 역시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최근 이제 근래 2년 들어서 매출액이 급감한 모습들 그리고 영업이익도 지금 최근에는 또 적자를 내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계절적인 그런 전염병이 또 많이 도는 시기가 여름 또는 겨울이거든요. 이 시기엔 또 일시적으로 수요로 인해서 판매량이 급증할 수 있겠지만 이전처럼의 좀 크리티컬한 그런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금은 좀 테마성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단기 손절 구간 잡아본다라고 친다면은 지금 강력하게 하단 지지 구간으로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 24,500원이거든요. 24,500원 구간대 이탈하게 된다면은 전량 이제 손절하시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상방으로는 이제 전고점 구간대인 3만 원 구간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서 내일까지는 흐름이 좀 더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단기 대응 하실 분들은 27,000원 구간 단기 손절가 짧게 잡으시면서 27,000원에서 26,500원 구간대 이탈 시 최소 반매도 관점으로라도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수급이 많이 쏠렸던 코로나19 관련주 이 안에서 시젠 골라주셨고요. 시젠은 오늘 종가 27,850원에서 형성을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다음 달 초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종합대책엔 전기차 화재 예방 방안이 총망라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재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2월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 배터리 안전 기능 관련 항목을 추가합니다.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밥켓 합병과 관련해 정정 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열린 금융감독원장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시 부족했다고 생각한 부분, 즉 구조 개편의 효과와 의사결정 과정, 그로 인한 위험 등에 대해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돼 있는지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부분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겠다는 게 감독원의 합의된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소폭 낮췄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여 증가율이 기존보다 1.4% 높아진 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회복은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수 둔화에 따라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0.2%포인트 낮춘 2.4%로 제시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는 오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은태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찬 정보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